네, 지읒 같은 세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회를 맡은 김맹구. 네, 지라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추석 잘 보내셨나 모르겠어요. 네, 오늘 주제 뭐지요? 네, 극단주의와 광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선생님이 이걸로 책을 쓰셨대요. 네, 아직 안 나온 상황이죠? 네, 네. 그래서 신간 소개도 좀 할 겸 어제 탈고하셨다고 합니다. 어제 다 쓰신 거 맞죠? 아. 네, 충격. 이렇게 따끈한 북콘서트를. 탈고한 걸 바로. 원곡 콘서트죠, 원곡 콘서트. 그러네요. 네. 네, 그럼 처음 순서는 우리 김태현 선생님 모시고 강연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토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선생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와. 그 앞에서 사회자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 책을 가을까지 쓰기로 약속한 책입니다. 제목은 이 극단주의와 광신은 아니고 극단주의를 주제로 한 책인데 이때까지 끝내기로 약속을 해서 뭐 평상시에는 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석 연주를 노리고 끝내겠다 하는 이제 결심을 가지고 열심히 썼는데 다행히도 어저께 어저께 끝났습니다. 저녁 때. 뭐 어떻게 보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조금 더 여유 있게 미리 써놓고 좀 쉬고 이래야 되는데, 자 어쨌든 몇 년째 이런 삶을 반복 중인데 오늘 이 강의 내용은 그 책의 내용, 다시 말하면 원고의 내용 중에서 일부를 좀 말씀드리는데요. 왜냐하면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전체가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목차 제가 갖고 왔는데.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만 잠깐씩 언급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두 가지 지점에 좀 집중해서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극단주의가 도대체 뭐냐 하는 이제 극단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이 극단주의의 원인에 대한 어떤 심리학적 설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심리학은 이제 미국의 심리학인데, 이 미국 심리학에서는 도대체 이 극단주의의 원인을 뭘로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이제 극단주의와 관련된 미국 심리학 이론을 제가 설명드리고 그것을 강력하게 좀 비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뭐 사실 내용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은 거를 다뤄야 되지만 책 원고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책 나오면 그때 다시 좀 자세한 강의를 한 번 더 하든가 뭐 그렇게 할게요. 자, 이 극단주의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았고 한국에서도 요즘에는 관심이 높죠. 왜냐하면 극단주의 경향이 한국 사회에서 날로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아까 그 여기 스태프분이 한 분 말씀하셨는데 에스더라고 기사 보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에스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에스더라고 하는 데서 이 가짜 정보들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퍼뜨리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런 집단이 이제 극단주의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최근에 과거의 일배 현상으로부터 출발해서 극단주의적 경향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계속. 따라서 우리 한국인들도 이제 극단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극단주의의 원인이라든가 뭐 예방책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의 강의가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극단주의를 개념을 정의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개념 정의가 하기가 어렵냐면 이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단일한 개념으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극단주의를 흔히 그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뭐 왼쪽 끝, 오른쪽 끝에 있는 게 극단이고 가운데 있으면 극단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과격한 거, 아니면 과잉 어떤 이런 거, 이제 적당한 정도에서 자기 통제를 못하고 폭발하는 거, 뭐 이런 걸 극단으로 이제 본다든가 하는 식으로 뭐 학자들에 따라서 또 뭐 학문적 입장에 따라서 극단주의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다릅니다. 여러모로. 근데 오늘은 그러한 기존의 어떤 일반적인 개념들 있잖아요. 특히 그 스펙트럼을 쭉 펼쳐놓고 양쪽 끝에 있는 게 극단이고 가운데 있는 게 뭐 괜찮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견해. 이건 사실은 통계학적 입장이거든요. 통계학적 입장. 통계학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정규 분포 곡선 유명하죠.
가운데 이렇게 종처럼 올라가고 양쪽 떨어지는 이 정규분포곡선에 의하면 평균치에 몰려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건 이제 정상이라고 보고 양 사이드 즉 뭐 사람 수가 적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몰려 있는 양쪽 끝을 이상으로 분류하죠. 보통 정상과 이상을 할 때 통계학적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극단주의의 아까 얘기했던 정의 양쪽 끝에가 극단이고 가운데가 정상이라는 것과 거의 유사하죠. 근데 이런 정의는 전 틀렸다고 생각해요. 왜 틀렸다고 생각하냐면 그 일제시대 우리 일본 강점기를 생각해 보면 왼쪽 끝에 대한독립이 있고 오른쪽 끝에 일본 식민지에 대한 찬성이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는 뭐예요? 반식민지? 혹은 뭐 자치?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면서 자치를 주장하는 거? 아니면 타협? 이런 식으로 끝을 극단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독립운동을 주장하는 사람, 대한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극단주의자죠.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극단주의를 정의하려면 일단 극단주의의 특징을 뭐로 볼 것이냐. 즉 극단주의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어떤 해명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극단주의의 특징을 우선 말씀드릴 텐데요. 극단주의의 특징은 4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는 이제 배타성, 두 번째가 광신, 세 번째가 강요, 네 번째가 혐오입니다. 자, 이 중에서 극단주의를 특징 짓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저는 배타성을 꼽고 싶어요. 배타성. 이 배타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혹은 이제 자기가 속한 집단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의 거의 다를 거부하거나 배척하는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기준으로 극단주의를 바라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그 독립운동 얘기를 했지만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 옛날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집단이 있잖아요. 근데 이 독립운동 집단이 자기들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고 배척한다. 밀어서. 이거는 정상적인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상적인 독립운동 집단이라면 우리가 옳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그러겠죠. 설득하고. 그러려면 이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배타성이 아니라 개방성이나 포용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는 친일파나 일본 놈들하고도 대화를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무조건 밀어제끼는 쪽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닫아 걸고 세상으로 향한 문 같은 것을 닫아 걸고 모든 것을 배타시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반면에 극단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 배타성이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근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근본주의가 아닌 나머지는 다 이단이에요. 이단. 다 적대시해요. 또 이슬람 근본주의자들도 이슬람 근본주의가 아닌 건 다 적대시합니다. 배타시해요. 또 에스더 같은 집단도 역시 자기네 부류라고 인정되는 집단 말고는 나머지는 다 배타시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극단주의 집단은 다른 사람들, 자기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거나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싫어하죠. 자, 이 배타성이 저는 극단주의를 규정하는 첫째 가는 특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배타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배타성의 반대가 불관용? 아니, 즉 배타성을 불관용으로 이해하는 거. 이렇게 이제 배타성과 불관용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잘못이라고 봐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배타성의 반대는 관용이 될 건데 왜 관용이라는 것이 배타성의 반대가 될 수 없을까요? 즉 배타성과 불관용은 왜 같은 말이 아니죠? 이 관용이라는 것은 뭘 전제하냐면 말이죠.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개념이거든요. 이건 저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이미 지적하는 바인데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드는데 봐주겠다는 겁니다. 니네들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너그럽게 봐줄게. 이게 관용이에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지배자, 힘 있는 자들이 사회적 약자한테 베푸는 게 관용이죠. 시해하듯이. 그래서 관용과 그 배타성과 관용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관용은 그다지 좋은 개념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겠죠. 존중. 네가 마음에 안 들지만 봐주겠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드는 의견을 가진 사람도 존중할 줄 아는 거.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배타성은 불관용이다라고 볼 수 없고 배타성의 반대가 관용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일단 하나 지적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비타협성과 배타성을 동일시한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비타협성과 배타성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저는 비타협적이거든요. 제가 옳다고 믿는 심리학적 이론에 근거해서 그 나머지에 대해서 굉장히 비타협적으로 싸웁니다. 저는 극단주의자입니까? 그래, 아까 독립운동가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이 나는 일본에 반대해서 싸운다. 일본 제국주의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 엄청 비타협적이죠. 그럼 극단주의자입니까? 자, 비타협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기초해서 옳지 않은 것과 타협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이건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옳다고 믿는 어떤 신념, 원칙을 고수하면서 그렇지 않은 것과 비타협적으로 싸우는 영역들이 항상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비타협성은 저는 이렇게 나쁘다, 안 좋은 것이다라고 매도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반면에 배타성은 비타협성과 다르죠. 즉 내가 옳은 것에 근거해서 옳지 않은 것을 거부한다, 타협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믿고 있는 게 무조건 100% 옳고 나머지는 다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거부하는 거예요. 다 아예 가능성 자체를 열어놓지 않아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습니다. 반면에 비타협성은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하죠. 즉 비타협적인 입장을 고수하다가 그게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고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배타성은 아예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비타협성을 가지고 만약에 극단주의를 규정하면 인류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애국자들 또는 민족해방운동가들, 혁명가들, 이런 사람들은 다 극단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비타협적이니까 자기 신념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배타성이라는 개념과는 다르다. 그래서 배타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여기 적힌 그대로 자기나 혹은 자기가 속한 집단을 뺀 나머지를 다 적대시하거나 다 배척하는 거, 그게 이제 배타성이에요. 흔히 우리가 이제 광신도 집단 같은 데서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극단주의 또 하나의 특징은 광신입니다. 광신. 오늘은 이 주제를 자세히 다룰 수 없으나 사실은 서구 사회에서 극단주의란 개념이 등장하기 전에 극단주의랑 똑같은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광신이었어요. 광신은 곧 극단주의를 의미했다는 거죠, 과거에. 근데 최근에는 이제 광신보다는 좀 극단주의라는 개념을 좀 많이 쓰는데, 그만큼 이 두 가지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때때로 많은 학자들이 이걸 동의어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광신이 뭐냐? 저기 이제 미친 듯한 신념 이렇게 말 그대로 번역할 수 있겠는데, 비판적인 사고나 이성적 사고에 기초하지 않은 맹목적인 믿음, 이걸 광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판적인 사고에 의해서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다, 이성적 사고에 기초해서, 이건 광신이 아니죠. 근데 그런 비판적 사고나 이성적 사고 없이 어릴 때 초콜릿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걸 믿기 시작했다, 이런 거는 광신이 될 수 있죠. 즉 의심, 회의, 그 다음에 비판, 이런 걸 배제한 상태에서 그냥 믿는 거, 무조건적으로, 그게 바로 광신입니다. 만약에 이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사고가 전제해서 어떤 거를 굳게 믿게 됐다면 그건 광신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광신도 그 사람이 얼마나 그걸 강하게 믿느냐에 따라서 규정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군가가 마르크스주의가 정말 옳다고 믿는다, 한 50 정도로, 그럼 이 사람은 광신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100% 옳다고 믿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 광신자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믿는 과정에서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도달했느냐, 결론에. 아니면 그냥 맞을까봐 무서워서, 혹은
누가 그게 좋다고 권유하니까 생각 없이 그걸 믿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광신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이지 그걸 얼마나 심하게 믿느냐, 얼마나 과하게 믿느냐, 양적인 어떤 믿음의 정도? 이거 갖고 광신을 규정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기독교도들은 다 광신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기독교를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의 기초에서 믿는 사람들은 광신도가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를 그런 과정 없이 그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손을 넣어서 간을 빼는 걸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미친 듯이 믿게 됐다. 이거는 광신이죠. 이성적인 사고를 해봐야 되잖아요. 저게 진짜 간일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뺄 수 있는 건가? 설사 뺐다 하면 그게 과연 기적인가? 아니면 악마의 농간인가? 뭐 이런 걸 다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의심하고 비판한 다음에 믿게 됐다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압도돼가지고 오 기적. 그러니까 나 오늘부터 이거 믿을래. 그 다음부터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다. 이런 게 광신인 거죠. 자, 그래서 이 광신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 그 다음에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리라서 믿는 게 아니고 그 진리란 걸 내가 발견해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믿고 싶어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 같은 집단이 하는 짓이죠. 그 사람들은 그냥 그게 맞다고 믿는 거죠. 자, 이런 입장이라면 광신도들은 무결점주의를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의 기초에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무결점주의, 의심 같은 게 필요 없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도 필요 없다. 왜? 결점이 없으니까. 완전하니까. 그래서 무결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맞다, 100% 맞다 이렇게. 자, 이 광신이 이제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강요입니다. 저는 최소한 극단주의를 규정하려면 1번, 2번, 3번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요까지는. 자, 왜 그러냐면 누군가가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 자기 집단 빼고는. 그리고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사고가 아니라 그냥 맹목적인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소그룹 같은 경우 있을 수 있죠. 종교 공동체. 약간 광신적 경향이 있는. 근데 이 사람들이 남들한테는 별로 자기들이 믿고 있는 바를 강요하려고 한다거나 남들한테 그걸 믿으라고 뭐 괴롭힌다거나 하는 짓은 안 합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좋아서 맨날 박수치고 놀아요. 그럼 그걸 극단주의라고 규정할 이유가 필요가 있을까요? 또 저는 극단주의라고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집단은. 사실 그런 집단은 많잖아요. 너무나 많죠. 따지고 보면. 뭐 옛날에 박근혜가 있었던 청와대 그 집단도 이런 속에 속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온 세계를 배타시하고 우리가 믿는 거 막 옳다라고 하면서 짝짝꿍 하면서 박수치고 살았던 사람들. 근데 그들은 극단주의 집단일 수도 있어요. 왜? 그걸 강요했잖아 우리한테. 국정교과서 같은 걸 통해서. 자, 남들한테 강요를 하지 않으면 큰 문제 없어요. 그런 집단들이 있다 한들. 예를 들면 이슬람 근본주의나 기독교 근본주의가 그냥 자기들이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 걸 이제 강신적으로 믿고 그 나머지는 좀 배타시 하는데 그렇다고 남들한테 굳이 그걸 강요하진 않는다. 남들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건 싫어하지만 굳이 나가서 그걸 전파하려고 하거나 온 세계에 강요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까지?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다 죽을 권리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극단주의는 강요한다는 거죠. 남들한테. 항상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옛날에 기독교 집단이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러고 살았으면 좀 나은데 그거를 남들한테 강요하겠다고 십자군 전쟁 같은 거 일으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좋아서 믿으면 그만인데 안 믿는다고 쳐들어가서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런다는 건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한국 교회가 그냥 지들끼리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협박하는 거 이런 거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극단주의는 강요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진정으로 한 의미에서 극단주의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가 덜 중요하다 그래서 뺐나 봐요. 아니면 이제 어저께 급하게 만드느라고 이게 조잡하게 만들다 보니 빼앗치는데 혐오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혐오는 뭐냐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대체로. 왜냐하면 나를 뺀, 우리 집단을 뺀 나머지를 다 배타시한다 그러면 결국 그 나머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혐오한다는 얘기잖아요. 미워한다는 얘기죠. 또 광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옳고 나머지는 다 틀리다. 이단이다, 사탄이다. 그러면 그 나머지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혐오하겠죠. 그 다음에 남들한테 강요를 하려고 그럴 때도 강요를 순순히 받아들이나요? 그렇지 않죠. 저항한단 말이에요. 싫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이뻐할까요? 혐오하겠죠. 그래서 배타성이나 광신이나 강요에 의해서 혐오 현상은 기본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오늘만 자세하게 다루긴 힘들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배타성 그다음에 광신 같은 데 사로잡히기 쉬운 사람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그만큼 큰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까요? 문을 걸어 잠글라 그러겠죠. 무서우니까. 못 들어오게 자기한테. 그러니까 집을 예를 들면 세상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사는 집에서는 문 단속 잘할 거 아니에요. 못 들어오게. 근데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우호적으로 대하고 그런 사람들은 집에 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어놓고 살겠죠. 사람들 들어오면 좋아하고. 들어와서 대화해봐. 물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화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는 않겠죠. 소통하거나. 근데 이 정신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럴 경우에 이제 배타성이라든가 광신이라든가 강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극단주의 특징을 배타성, 광신, 강요라고 규정을 밝혀냈다면 이제 극단주의 개념을 좀 여기 기초해서 제대로 정의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정의한 건 이겁니다. 광신에 사로잡혀 세상을 배타적으로 대하고 자신의 믿음을 타인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여기는 혐오는 그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연히 나오긴 하겠지만. 즉 제가 생각하는 극단주의는 극단주의의 세 가지 특징, 배타성, 광신, 강요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걸 극단주의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역으로 얘기하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결여하고 있으면 그거를 극단주의라고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엄밀하게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극단주의라는 것을. 그냥 아무거나 갖다 와서 극단주의 집단이다, 극단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착한 사람들도 극단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그 한국에서는 종북이라는 말이 이제 아무데나 갖다 붙여두는 말이잖아요. 근데 극단주의도 그렇게 쓰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그렇게 쓰이는 경향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약간 그렇게 쓰이는 경향이 있어요. 뭐 조금만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극단주의 집단, 극단주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말고 이 개념을 좀 엄격하게 개념 정의에 맞게 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 사회 최대의 극단주의 집단은 사실은 이 지배층이었죠. 극우 집단. 한국 사회를 70여 년간 지배했던 극우 집단이야말로 아주 지독한 극단주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 한국의 지배층, 극우 세력은 배타적인가요? 개방적인가요? 굉장히 배타적이죠.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엉터리 신념들, 박정희가 영웅이다 뭐 이런 신념을 어때요? 비판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믿어요? 아니면 그냥 믿어요? 그냥 믿죠. 미친 듯이. 북은 악마고 박정희는 영웅이고 뭐 등등의 뭐 근거 없는 것들을 열심히 믿습니다. 광신적으로 고수해요. 그 다음에 그걸 믿고 지네끼리 남들을 배타시하는 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거를 국민들한테 어떻게 해요? 강요하죠. 자, 이런 점에서 보면 한국의 정치 집단은, 한국을 지배했던 극우 정치 집단은 명백한 극단주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요한 두 가지 극단주의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주의자들이다, 한국인들이 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인들이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는 강한 극단주의 경향을 드러낸 대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이제 북을 대할 때죠. 한국 사람들 북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죠. 그 다음에 어때요? 광신적 신념이 있잖아요. 북은 악마고 우리는 좋은 나라라는 광적 신념이 있죠. 잘 모르면서도 믿고 있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북체제를 먹으려고 그러죠.
요새는 조금 이게 덜해졌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북은 남에 의해서 흡수 통일돼야 된다. 북에다 자본주의 체제를 강요하겠다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북을 대하는 한국인들의 심리는 대체로 극단주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한국인들의 대표적인 극단주의는 자식을 대할 때 나타나죠. 한국 부모들은 공부 못한 자식 배타시하죠. 이거는 한국인들이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배타시하는 것과 비슷한 건데, 공부 못한 자식 배타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싫어하거나 사랑을 안 해주거나. 자, 배타성이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자식에 대한. 두 번째로 광신도 있죠. 즉 공부 열심히 안 해서 어릴 때 나중에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데 취직 못하면 행복할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믿음을,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사고가 아니라 맹목적으로 믿고 있죠. 거의. 이것도 광신 아니에요? 세 번째로 그거 자기들끼리 갖고 있으면 좋은데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그걸 가지고 강요를 하죠. 어릴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놀면 안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등등 인생의 진로까지도 간섭합니다. 자, 한국 부모들이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극단주의자예요. 자식을 대할 때. 자, 뭐 이런 점을 잠깐 말씀드리고 극단주의 개념을 일단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책에서 많이 다룬 대목은 이 미국 심리학이 극단주의의 원인을 뭘로 보느냐 하는 것이죠. 처음에 미국에서는 7, 80년대까지만 해도 집단사고라는 개념이 유행했어요. 많이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신문에도 나오대요. 신문을 보다 보면 이 극우 언론이 문재인 정부가 집단사고에 빠져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집단사고가 그만큼 이제 극우의 언론인들도 알고 있는 유명한 개념이라는 건데, 집단사고가 뭘 의미하냐면 이런 거죠. 혼자서 결정을 하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확률이 별로 높지 않으나 집단이 모여서 사고를 하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 그런 유의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벌써 들으면서 황당한 표정들 짓고 계신데. 자, 예를 들면 미국의 심리학자들은 이 집단사고의 대표적인 예로 뭘 근거로 들었냐면, 미국의 1960년대에 있었던 쿠바 침공이 있죠. 피그스만 공격작전. 자, 이 피그스만 공격작전을 결정할 때 케네디와 뛰어난 참모들이 모여서 같이 토론을 해서 많은 정보들을 참고해서 결정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작살났죠? 쳐들어갔다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설명한 게 그거예요. 집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단사고. 집단사고를 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 라는 얘기인데, 어때요? 뭔가 와 닿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 이미 새로 쓴 심리학 같은 책에서 많이 비판을 했어요. 집단사고 문제는. 근데 오늘은 한 가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면, 일단 집단사고라는 말 자체가 저는 성립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자, 트럼프하고 참모들이 모여서 어떤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트럼프 혼자 내렸어요. 그건 집단사고예요? 개인사고예요? 개인사고죠. 어떻게 보면. 근데 만약에 그럼 트럼프하고 참모들이 모여서 만장일치 내지는 표결로 결정했어. 그럼 집단사고예요, 그게? 이게 구분이 돼요? 다시 말하면 이미 모여서 토론했잖아요. 모여서 토론 안 해도 트럼프가 백악관 안에서 그 사람들하고 교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계속 의견도 듣고 교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정을 내렸어요. 그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앉아서 막 떠든 다음에 표결을 하나. 그게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집단사고라는 개념 자체가 대단히 저는 성립하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방에 혼자 들어앉아서 내린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건 집단사고일 수 있습니다. 집단지성에 기초해서.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사실 집단사고 아닌 게 없죠. 내가 인터넷을 보고선 참조해서 내린 결정이다. 이건 집단사고잖아요. 집단지성을 내가 참조했으니까. 그러면 그런 거는 집단사고가 아니고 혼자서 방에서 결정 내렸으니까 토론장에서 표결을 통해서 결정했다 그러면 집단사고입니까?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집단사고 이론에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그러니까 심리학 분야의 베스트셀러 저자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책을 많이 팔아먹고
미국에서도 이제 베스트셀러 저자고 하버드 로스쿨 대학 교수인가 뭐 그래요. 근데 선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에도 넛지 우리는 왜 극단적일까 이런 책을 꽤 많이 팔아먹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하여튼 그런 이제 심리학자가 집단 사고가 약간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주장하냐면 이제 집단 극단화 이론을 주장합니다. 집단 극단화 이론. 제가 스키너 심리상자 닫기인가 또 새로 쓴 심리학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케네디와 그 참모들이 모여 앉아서 올바른 결정을 절대로 내릴 수 없다. 왜? 그 사람들은 다 똑같은 놈들 아니냐. 다시 말하면 쿠바를 침공하기를 갈망하는 미국 지배층에 속한 인물들 아니냐. 이렇게 똑같은 놈들 모아놓고 토론시키면 좋은 결론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야 당연히. 뭐 예를 들면 쿠바 침공을 반대하는 진보적인 입장의 사람들을 반 정도 포함시켜놓고 토론을 했다 쳐요. 표결하고. 그러면 몰라도 거의 비슷한 놈들이 모여 앉아서 토론했으니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선스타인이 제 책을 읽었을 리는 없겠죠. 당연히. 예? 근데 그런 문제를 인지했는지는 몰라도 유사한 주장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선스타인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동질적인 인간들을 모아놓으면 극단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극단화 현상이. 비슷한 분들 모아놓으면 더 극단화 된다는 거예요. 토론하면. 그래서 집단 사고든 뭐든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그 집단을 극단주의로 이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집단 극단화 이론에 의하면 극단주의는 집단 극단화 현상의 산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뭘 집단 극단화로 보느냐, 즉 극단화로 이해하느냐. 여기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심각한 인종적 편견을 가진 백인들끼리 토론을 시키면 인종적 편견이 더 심해져요. 토론 전보다. 그 다음에 인종적 편견이 약했던 백인들은 토론 후에 편견이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원래 페미니즘에 호의적인 입장을 가진 여성들이 토론을 하고 나서는 더 강한 페미니즘적 입장을 갖게 된다. 또 세 번째로는 전쟁, 현재 미국이 벌이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는 사람, 현재 이 사람들은 토론을 하고 나면 그 지지 경향이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최상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나면 투자하겠다는 의사가 훨씬 그 전보다 강해진다. 자, 이건 이제 극단화라고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집단에 봐라. 비슷한 놈들 모아놓고 사람들 모아놓고 토론을 시키니까 극단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했어요.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아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문제를 찾아내지 못하면 미국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을 그냥 다 믿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반박을 못하면. 그래서 어떻게든 반박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깨림칙하다 해서 머무르면 안 되고 반박을 하셔야 되는데 뭐 어떤 거 반박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작년 2017년에 박근혜 정권을 반대하는 박근혜 정권이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 있었죠. 자, 박근혜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별적인 사람들. 근데 반대하는 정도 50이었어요. 양으로 치면.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토론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90 정도의 반대하는 경향이 90까지 올라갔어요. 자, 이게 집단 극단화라는 거죠? 이 설명에 의하면. 그 다음에 또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여성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모아놓고 토론을 시켰더니 미투 운동을 더 강력하게 지지하게 됐어요. 극단주의자가 됐다는 얘기죠? 이 이론에 의하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가 문제입니까, 그럼? 단순하게 제가 정리하면 기존의 성향 혹은 기존의 심리가 양적으로 더 강화된 것을 극단화라고 얘기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과연 극단화가 그런 건가요? 양이 변하는 거? 여기서 언급한 사례들은 다 양적 변화에 근거해서 극단화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는 10만큼 믿었는데 80까지 믿으니까 극단화됐다는 거 아니에요? 양이 늘어났으니? 자, 양적 변화가 과연 극단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부터 극단주의라는 개념을 정의할 때부터 얘기했지만 극단주의라는 것은 또는 극단화라는 것은 질적인 문제입니다. 즉 배타적이지 않았던 사람이 배타적이 되면 극단주의가 되는 것이지
배타적이지 않았던 사람이 토론 후에 더 배타적이지 않게 되면 그게 어떻게 극단주의라는 거죠. 극단주의예요. 즉 미국 심리학자들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질을 은근히 혹은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양만 다룬다는 거죠. 양적 변화만. 이 집단 극단화 이론도 핵심은 그거예요. 양적인 변화를 가지고 극단주의를 규정합니다. 토론 전보다 뭔가 양적으로 변화가 있으면 극단화된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정말 정신 건강도 멀쩡하고 정의로운 사람들,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이 모아놓으면 돼요, 안 돼요? 미국 이론에 하면 안 돼요. 극단화되니까. 극단주의자가 되니까. 근데 그게 우리 촛불 집회하면 안 됐던 거죠. 원래 우리 개인적으로 집에서 박근혜 반대할 때는 그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밖에 모이다 보니까 극단화가 돼서 탄핵까지 요구하게 된 거 아니에요. 한국인들이 다 극단주의자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때 거리에서 만나는 바람에. 이런 주장이 정말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심리학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죠. 얼핏 보면 그럴듯해요.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맞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틀린 것 같은데 반박을 못하겠다. 찝찝한데 그거를 이용해서 헛소리를 퍼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애들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자, 어쨌든 여기서 미국 심리학 즉 집단 극단화 이론이 우선 무엇보다 극단주의에 대한 개념, 극단화 개념을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양적 변화의 기초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집단 극단화 이론가들, 선스타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집단 극단화의 원인을 뭐라고 꼽느냐? 첫째는 심리적 격리입니다. 심리적 격리. 심리적 격리라는 것은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은 무조건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 그렇게 되면 이제 집단 외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보나 입장을 무조건 불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세계와 심리적으로 격리된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거는 흔히 사회학이나 심리학에서 많이 다뤘던 내 집단 외 집단 편향하고 비슷하죠.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이 보통 집단을 인그룹과 아웃그룹으로 나누잖아요. 인그룹 내 집단, 아웃그룹 외 집단.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편향을 드러내죠. 한마디로 인그룹은 좀 싸고 돌고 아웃그룹은 좀 배척한 경향이 있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거 있죠. 그런 성향이.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선수가 태클 걸었어요. 해설자 뭐라 그래요? 잘했어요. 저기서 끊어줘야 됩니다. 반칙을 받더라도 끊어줘야죠. 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일본이 똑같은 장면에서 똑같이 태클 걸었다 치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 페어플레이 아니죠? 저러면 안 되죠. 아무리 승부가 중요해도 저건 아니죠. 자, 이런 어떤 이중 기준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학교는 훌륭하고 너희 학교는 문제 있어. 뭐 비슷한. 자, 우리는 괜찮고 너희는 안 돼. 이런 편향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저지른 범죄는 사소하고 남의 아버지가 저지른 범죄는 좀 심각하고. 자, 근데 내 집단 외 집단 편향이 약하게 있는 것은 정상이라고 봐요. 저는 크게 문제 없다고 봅니다. 축구할 때 우리가 한국 선수가 파울했을 때 괜찮아요, 잘했어요 하는 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돼요? 물론 너무 심하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그렇게까지 문제 안 됩니다. 일정한 내 집단 외 집단 편향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건 교정 가능해요. 이런 얘기하면 해설자들이 민망해서 웃을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좀 그랬지 약간. 이 정도면 괜찮은 겁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이중 기준을 내세우세요? 그러면 미안해, 앞으로 안 그렇게 한 정도면 돼요. 근데 이제 심각하면 안 되겠죠. 즉 내 집단은 무조건 옳고 외 집단은 무조건 틀리다. 그래서 외 집단이 제공하는 정보는 다 안 믿겠다. 이건 좀 문제가 되죠. 그 정도를 이제 심리적 격리라고 봐야 되겠죠. 저 심리적 격리는 굉장히 강력한 내 집단 외 집단 편향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저게 일단 집단 극단화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제 미국의 심리학자들, 특히 이제 집단 극단화 이론에 의하면 심리적으로 격리를 시키면 외부 정보를 다 쳐낼 거 아닙니까? 안 받아들일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정보를 교환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보가 굉장히 편향적으로 흐르겠죠. 그럼 극단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다시 말하면
편향적인 정보가 극단화를 유발한다고 보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은. 심리적 격리에 의해서 편향적인 정보만을 접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집단은 극단화될 것이다 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그 뭐 9.11 테러에 대한 어떤 의견 차이, 미국 사람들은 9.11 테러 사건을 누가 일으켰다고 보냐면 이슬람권 테러리스트들이 일으켰다고 믿지 않습니까? 근데 쿠웨이트에서 조사하면 대부분이 안 믿거든요. 미국의 자작극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이 미국 심리학자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리적 격리 때문에 쿠웨이트 사람들은 미국의 정보는 안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서로 자작극설 이론만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편향적인 사고, 극단화됐다. 편향적인 사고로 인해서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이 설명이 어때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미국도 똑같다, 어차피. 편향이다. 예.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심리학자들은 쿠웨이트는 심리적 격리 쪽으로 얘기하지만 미국인들은 심리적 격리됐다고 얘기 전혀 안 합니다. 그런 점에서 편파적이죠. 자, 그 다음에 심리적 격리에 의해서 정보가 편향적으로 흐르면 무조건 극단화된다고 보는 저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여기서 잠깐만 얘기하면 정보가 결정한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극단주의를. 극단화 현상을 좌우하는 게 정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이 집단 극단화 이론이 얘기하는 게 사회적 폭포 현상입니다. 왜 말을 이렇게 자꾸 바꾸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거 사회적 전염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저는 그냥 그렇게 써도 그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냥 이해가 돼요. 사회적 전염 그래 뭔지 알겠어. 근데 또 굳이 말을 바꿔요. 그래야 뭔가 자기가 새로운 걸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학자로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다. 이런 걸 자랑도 좀 하려고 그러는 게 있고 또 새로운 개념을 써서 막 뻥튀기를 해야 책도 팔기에 유리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개념을 자꾸 바꾸는데 이 사람들이. 자, 사회적 폭포 현상은 이거예요. 한 놈이 했을 때는 그러려니 두 놈, 세 놈 하면 50명 하면 어때요? 이게 흐름이 형성되면서 휩쓸리는 거 아니에요. 폭포처럼. 그러니까 한두 명의 어떤 심리나 행동들이 합쳐져서 거대한 폭포를 형성해서 사람들이 다 휩쓸려 들어가는 현상을 사회적 폭포 현상이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 두 가지로 또 얘기합니다. 구분해서. 이 선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폭포 현상과 평판의 폭포 현상. 자, 정보의 폭포 현상. 발음도 어려운데 괜히 이름 바꿔가지고. 이 정보의 폭포 현상은 어떤 특정한 편향적인 정보가 사회를 휩쓸기 시작해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하면 그 정보가 그 사회를 확 휩쓸어가면서 다들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는다. 뭐 그런 것이겠고, 평판의 폭포 현상은 한 명이 남의 눈치를 보느라 틀린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그 9.11 테러 아까 얘네들이 하도 자주 인용하니까 저도 그걸 얘기하면 9.11 테러는 자작극이다, 조작극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9.11 테러를 그렇게 자작극이라고 얘기하면 미국에서 어떻게 돼요? 평판이 나빠지겠죠. 빨갱이로 지목되고. 그러면 이제 속마음과 다르게 아니야 그거는 오사마 빈 라덴이 한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 다음 사람도 또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네? 나도 테러가 자작극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네? 해서 또 이제 맞아 그건 테러리스트들이 한 거야. 자, 두 명, 세 명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이제? 이것도 폭포가 되는 거죠. 평판의 폭포 현상. 다들 사회의 압력에 의해서 눈치를 보느라 자기 소신껏 얘기하지 못함으로써 잘못된 태도나 뭐 어떤 정보가 사회를 휩쓸게 된다라는 것이죠. 뭐 거기서 거긴데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의해서 극단화가 심해진다 혹은 발생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한 명만 반대 의견해도 저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한마디로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가능하다고 본다는 것은 뭐예요? 한 명도 반대 의견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간주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폭포가 발생하면 휩쓸리는 존재라고 전제하고 있는 거죠. 가정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한번 정보나 평판의 폭포 현상이 발생하면 우르륵 쫓아가는 들쥐와 같은 존재야. 옛날에 한국인들 들쥐라고 그랬던 놈이 있죠. 위컴 주한비 8군 사령관. 자,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 미국 심리학자들은. 자, 이 두 가지가 집단 극단화의 원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얘들이 얘기하는 집단화 메커니즘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미국 심리학자들이 제일 문제시하는 건 뭐냐면 결국 이거예요. 동질적 집단.
이 집단 극단화 이론의 포인트 중에 하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동질적인 집단이 있으면 집단 극단화는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문제는 사실 동질적인 집단이에요. 저거 모이면 안 돼, 일단. 근데 모였다. 그러면 극단화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집단의 동질성은 어떻게 돼요? 더 강화되겠죠. 극단화가 유발돼서. 강화되면 어떻게 돼요? 더 강한 집단 극단화가 참 동질성이 강화되면 또 더 강한 집단 극단화 현상이 발생하고, 그러면 또 더 동질성이 강화되고, 악순환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 심리학자들은 저 악순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동질적 집단이 모이고 극단 현상이 발생하면 막 이게 악순환을 하면서 더 그 집단이 극단화된다고 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동질적이지 않은 사람들인데 박근혜 퇴진을 위해서 모였어요, 거리에. 그래서 막 구호를 외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동질화 되겠죠. 동질적 집단으로 되겠죠. 동질성이 강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극단화 되겠죠. 그 전까지는 퇴진까지 생각 아닌데 퇴진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그 집단 극단화 강화되면 그 집단은 더 동질성이 강화돼요. 박근혜 퇴진을 다 원하니까. 그러면서 동질성이 또 강화되고. 그러면 이제 박근혜 퇴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감옥에까지 쳐넣으려고 그럴 수 있죠. 그렇지. 2017년의 촛불항쟁이야말로 미국 심리학자들의 입장에 의하면 전형적인 극단주의 현상이네요. 집단 극단화 현상. 이 극단화 메커니즘이 만들어낸. 자,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이걸 제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미국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고,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건 이제 다들 감을 잡으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선 극단이나 극단주의 개념의 부정확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들이 이런 얘기까지 해요. 자신감이 큰 사람이 더 극단화되기 쉽다. 미국 독립운동을 주도한 혁명가들은 극단주의자들이었고, 마틴 루터 킹과 넬슨 만델라도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우리가 조금 그래도 훌륭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인물들은 다 극단주의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자신감 없어야 되겠죠, 우리는? 자신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어. We can do it.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극단주의자 되기 쉽잖아요. 자, 어쨌든 이런 발상 자체가 왜 나왔다고요? 극단주의 개념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얘들은 양적 변화, 즉 기존 심리나 성향이 더 양적으로 강화되는 거, 양적으로 늘어나는 거를 극단화로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요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 자체를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이론을 만들었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고, 자, 만약에 극단주의 개념을 이렇게 부정확하게 쓰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필연적으로 착한 극단주의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해서 자기네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혁명가들을 극단주의자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 않아요? 이슬람 테러리스트랑 똑같은 놈들이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 경우를 착한 극단주의라고 그래요. 그럼 극단주의가 왜 문제가 돼요? 착한 극단주의도 있는데 극단주의를 싸잡아서 비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저런 경우를 예외로 주장하기 위해서 착한 극단주의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거죠. 뭐 동질적인 집단이 토의를 하면 평소에는 이렇게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말할 수 있게 된다. 이거는 많은 경우 굉장한 장점인데 사회적 운동이 이렇게 해서 발생했다. 예를 들면 회사의 탄압이나 이런 게 무서워서 노동조합을 건설하자는 말을 못했어요, 아무도. 근데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다 보면 한 명이 우리 노동조합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새 뭐 대한항공도 만들고 아시아나항공도 막 만들죠, 여기저기.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하면 속마음을 꺼내놔요. 자, 이건 이 사회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해가 될까요? 예, 물론 이제 자본가들은 싫어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도움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말을 용기 있게 할 수 있게 됐다. 이거는 사회운동에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미투 운동도 그렇게 봐야 되지 않아요? 그동안 성추행이나 성차별을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폭로하지 못했던, 그냥 참고 살았던 여성들이 누군가가 그걸 폭로하는 용감한 모습을 보고 연대의식을 느끼고 동질성을 느껴서 나도 미투 폭로를 하겠다. 이거 문제가 돼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들도 긍정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착한 극단주의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얘들 입장은 예외, 굉장히 예외적인 거고 대부분 나쁘다. 결국 나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이제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극단주의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질적인 문제로 이해하기보다는 양적인 변화로 이해하기 때문에 질을 불문하고 양이 늘어나면 다 극단주의로 치는 이 문제 때문에 착한 극단주의의 문제가 반드시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미국 심리학의 문제점은 뭐냐면 인지주의라는 겁니다. 미국 심리학이 철두철미하게. 지금의 미국 심리학, 현대 미국 심리학, 최근의 미국 심리학은 한마디로 인지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심리학을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미국 심리학의 출발은 행동주의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죠. 행동주의 심리학이 어떻게 이제 사람을 바라봤냐면 사람은 자극에 반응하는 존재다. 유명한 그 SR 모델 있지 않습니까? 스티뮬러스 리스판스 모델. 이제 이건 이제 비판을 무지하게 받게 됩니다. 왜?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게 자극에 반응하는 존재일 수 없다 하는 반론. 그리고 특히 인간 심리를 연구하는 심리학이 인간 심리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점에서 행동주의가 심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자 그 다음에 이제 행동주의 중에서 또 신행동주의 같은 게 좀 나타났어요. 스키너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스키너는 뭐라 그랬냐면 유기체는 자극이 오면 그냥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다. 자연계에서 보면 먹이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더라. 즉 원숭이들이 자극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저기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 먹으려고 머리를 많이 써서 기어 올라가고 그러더라. 그래서 스키너는 뭐라고 주장했느냐? 인간은 자극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다.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고 자극에 대해 보상과 처벌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다. 즉 원숭이가 나무에 기어오르는 이유는 보상을 얻기 위해서다. 거기서 열매를 따먹으면 그 다음에 계속 오르게 된다는 거죠. 또 혹시 물에 있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물에 들어갔다 빠져 죽거나 심한 어떤 고통을 경험했다면 그 다음에 그게 처벌이 돼서 물에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신행동주의는 인간이 단순 자극에 단순 반응하는 존재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보상과 처벌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라고 봤어요. 근데 이것도 욕먹었겠죠? 너희들은 뭐냐, 동물의 왕국 찍냐, 뭐 이제 이런 욕이 이제 막 사방에 쏟아지니까 드디어 하나가 나옵니다. 인지행동주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지적 능력이 있다는 거죠. 원숭이보단 낫다, 우리가. 머리 쓰는 게. 한마디로 인간은 컴퓨터를 달고 있다, 머리에.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S, R 사이에 인지, 지적 능력을 포함시켰다, 혹은 컴퓨터를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인지주의, 인지행동주의가 곧 인지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인지주의 모델에 의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보입니다, 정보. 원래 얘들은 인간의 어떤 사유 능력을 여러 가지 개념으로 설명해 왔다가 컴퓨터가 발전하자, 컴퓨터가 등장하고 컴퓨터가 굉장히 이제 대중화되자 인간의 사고 처리 과정, 사고 처리 과정, 사고 능력 이거를 뭐 어떤 모델의 기초에 설명하려고 하냐면 컴퓨터의 정보 처리 모델의 기초에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해하기가 쉽다는 이유, 뭐 똑같다, 두 개는 뭐 다르냐 이런 이유에서 용어 자체를 컴퓨터 용어들을 써요. 심리학을 도입해요. 미국 인지주의 심리학자들이.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보입니다. 미국 심리학자들이. 그 컴퓨터 모델을 도입하는 바람에. 그래서 미국 책 보면 정보란 말이 숱하게 나와요. 정보. 그리고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최근에 미국 심리학자들은 정보가 최고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정보제일주의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번 책에서. 자, 이 집단 극단화 이론을 한번 보시죠. 집단 극단화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리고 모든 형태의 극단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다? 새로운 정보의 교환이다. 한마디로 집단 극단화에서 키포인트는 뭐다? 정보라는 겁니다. 특히 편향 정보.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해요. 인정청소도 결국엔 뭐예요? 정보 때문이에요. 인정청소를 하는 이유가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동의가 돼요? 개소리라는 느낌이 딱 오죠, 느낌이. 진짜 개소리야, 저거. 이 새끼 개소리를 아주 멋있게 썼네? 뭐 이런 느낌이 딱 오지 않아요? 자, 이런 걸 생각해 보시죠. 정보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요. 새로운 정보가 사람들의 심리를 좌우하고 또 집단 극단화를 일으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국의 극우 세력을 청산하는 거 굉장히 간단해요. 그죠? 뭘 제공하면 돼요, 그들한테?
새로운 정보와 올바른 정보 제공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극우 세력에게 좋은 정보, 맞는 정보를 제공하면 이 사람들이 태도가 바뀔까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심리학의 이 문제점은 바로 인간이 정보에 의해서 좌우되는 존재라고 본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인지주의도. 이런 점에서 행동주의랑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 인지주의는 당연히 뭘 강구하는 거예요? 정보는 중시하고 지식은 중시하지만 동기나 감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중요성을.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말해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차별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차별하려는 동기나 혐오감 때문에 편향된 정보를 선호하는 것인가 해서 뭐가 더 일반적이고 본질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후자. 전자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저것도 물론 현실에서 어느 정도 가능해요. 존재하기도 하고. 하지만 일반적이고 본질적인 건 후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 혐오 있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여성 혐오. 자, 여성 혐오자가 된 이유는 뭐예요? 정보 때문이에요? 여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 만약에 그렇다면 여성 혐오자들한테 여성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기만 하면 여성 혐오 현상은 사라지겠네요. 그렇게 백날 해보라 그러세요. 사라지나? 안 사라집니다. 왜? 두 번째 쪽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들은요, 여성을 차별하라는 동기를 갖고 있어요. 또 여성을 혐오하는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성에게 불리한 정보, 여성 차별에 필요한 정보,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필요하다 하면 정보를 조작하기도 해요. 한국에서 그 예멘 난민 반대 사태 있었죠. 그때 가짜 정보 조작하고 그랬잖아요. 예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성들을 이렇게 성폭행한다 해서 사진이 막 돌아다녔었는데요. 그거 가짜입니다. 또 여성 혐오자들이 상당히 많이 유포시켰던 정보들 중에는 가짜로 조작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밝혀진 것들이.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럼 정보 때문에 여성을 혐오하는 거야? 아니면 여성을 혐오해서 정보를 조작하는 거예요? 후자잖아요, 후자. 현실적으로 이게 더 일반적이지 않아요? 자기가 가진 동기나 감정에 기초해서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왜?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 존재라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정보가 최고로 중요하다. 동기나 감정은 그 다음이다 라는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오히려 동기나 감정이 더 중요하고 일반적이고 정보는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심리학의 이러한 전반적인 이론은 그 집단 극단화 이론을 포함해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는 거예요? 수동적 존재로 보는 거죠. 수동적 존재로. 유명하죠? 왓슨의 저 발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왓슨이. 내게 건강한 유아 10명과 그 유아들을 키울 수 있는 나의 특정한 세상을 제공해 준다면 나는 어떤 아이라도 그의 재능, 취향, 버릇, 능력, 천성, 인종에 관계없이 의사, 변호사, 예술가, 기업가, 심지어는 거지나 도둑까지도 포함하여 내가 선택하는 어떤 유형의 전문가로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왓슨이 짓거렸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애를 나한테 맡기고 그럴 수 있는 교육 환경 주고 애 맡기면 이름표 붙여 보내라 이거예요. 대통령 혹은 뭐 무용가. 그럼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냐? 이 애들은 인간은 백지라고 봐요. 인간에게 본성 같은 건 없다고 봅니다.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자극을 때려 넣으면 인간은 그렇게 해서 변화해서 심리가 형성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을 만들고 싶으면 대통령으로 다가가는데 유리한 자극만 계속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대통령 된다는 거고, 악마를 만들고 싶으면 그런 자극만 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왓슨이 저렇게 큰 소리 빵빵 쳤어요. 그럼 자식은 잘 키웠나 몰라요, 그죠? 자, 어쨌든 계속 자극을 좋은 걸 주면 좋은 애가 됐을 텐데, 자, 저런 헛소리를 짓거렸다는 것은 행동주의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봤다는 겁니까? 자극에 의해서 주조되는 존재, 즉 자극에 의해서 조종되는 존재, 자극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신행동주의는 어때요? 자극을 보상과 처벌이라는 개념을 바꿨을 뿐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인간은 보상과 처벌을 통해 길들일 수 있다, 조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동물원에서 쓰는 거죠. 동물 조련할 때 동물들한테 뭐 하면 하나 던져주고 못하면 채찍 때리고 이러면 동물들 조종할 수 있잖아요, 마음껏.
근데 이게 진돗개한테도 안 된다는 거 아세요? 진돗개를 실험한 결과 보상과 처벌로 훈련이 안 됩니다. 얘들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자존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진돗개는 고전적인 보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확인됐어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주인이 싸는보지도 뭐 하여튼 이렇게 해야 움직이는, 그러니까 진돗개만 돼도 걔가 급이 좀 다 다르다고 보여지는데 벌써 보상과 처벌을 잘 안 돼요. 수동적으로 조련이 안 됩니다.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보상과 처벌로 조종될 수 있는 존재?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건 당연하죠. 자, 이런 주장에 이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오늘날의 심리학자는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인간은 뭐에 의해서 조종된다? 정보라고 얘기하죠. 정보. 정보에 의해서 조종된다고 보는 거죠. 정보를 던져주면 인간은 조종될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얘들은 인간을 세뇌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정보를 조작함으로써. 이 얘기의 결론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얘들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미국 심리학자들 또는 서구의 이제 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심리학자들이 쭉 해왔잖아요. 행동주의, 신행동주의, 인지행동주의 다 똑같이 수동적 존재로 보잖아요, 인간을. 그러니까 인간은 환경에 의해서 지배되는 존재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모든 인간이 그렇다고 생각할까요? 자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자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보에 의해서 조종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극을 주는 사람. 누굽니까? 고전적 행동주의에서 왓슨이죠. 그 다음에 신행동주의에서 누구예요? 스키너죠. 보상과 처벌을 주는 사람. 우린 개고, 개돼지고. 그 다음에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스타인? 이 책을 쓴? 그리고 우린 정보를 받아먹는 존재. 자, 얘들은 이 이론은 뭘 전제하고 있냐면 1%의 조종하는 자와 99%의 조종받는 자를 전제로 한 이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네들은 아니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이론이에요. 그렇다면 왓슨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없죠. 자기는 자극을 가지고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자 아니에요. 나머지는 조종당하는 자고. 미국 심리학이 얼마나 위험한 심리학인가 좀 감이 오십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이 미국 심리학을 비판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막 그래요. 전 광신자다 저거. 극단주의자가 문제가 있다. 근데 근거가 있어요. 제가 이게 비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거. 자, 인간은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 이제 그걸 강조하고 싶고. 자, 우리 선스타인의 놀라운 마지막 결론을 중요한 결론 하나 제가 꺼내왔는데 뭐냐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조선이라 그래서 이제 북쪽 사람들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한국에 대입해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예요, 결국? 반일 감정, 우리 민족에. 뭐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정부의 뭐 때문에? 정부의 역사 교육, 정보 조작 때문에 생겼다고 얘기하잖아요. 내용을 보면. 제가 너무 길어서 다 읽겠는데 한마디로 많은 한국인들이 나타내는 일본에 대한 증오심은 현재의 압력이 가져온 결과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정부에 의해서 편향된 정보를 접했기 때문에 일본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죠. 어때요? 동의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얘들은 뭘 얘기 안 하냐면 철저하게 일본이 우리를 식민 지배했었다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숱한 범죄와 잔인한 잔혹행위를 자행했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과 사죄도 하지 않고 있고 현재에도 극우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 따위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민족 심리 따위는 없어. 민족 감정 따위는 없어. 그거는 정보가 만들어낸 착시 현상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쯤 되면 좀 욕 나오죠. 선스타인.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심리가 사회 역사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거의 정보를 던져주면 자극을 던져주면 거기서 형성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사실은 제3세계 나라들 우리나라 같은 식민 지배를 경험했던 사람들한테는 상처가 될 말입니까? 지금까지 이 미국 심리학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극단주의 이론 자체가 미국 심리학 이론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즉 광신이라든가 극단주의에 대한 서구 연구에 의해서 떨어진 건데 그걸 간단히 맥락을 하면 누가 극단주의자로 즉 광신자로 몰렸었는가를 잠깐 말씀드리면 광신 개념이 언제 등장하냐면 독일 농민전쟁 있죠. 유명했던. 그 독일 농민전쟁의 지도자인 민처라고 있습니다. 이 민처를 광신자로 불렀죠. 그러면서 광신 개념이 등장하죠.
민초와 거기에 참가한 독일 농민전쟁에 참가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광신자라고 그랬어요. 미국 서구 이론가들이.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광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개념은 나중에 어디에 쓰이냐? 프랑스 혁명에서 아주 이제 일반화되죠. 프랑스 혁명에 참가했던 사람들 다 광신자. 또 프랑스 혁명을 지지했던 사람도 광신자. 예를 들면 칸트, 철학자 칸트는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그것 때문에 니체가 칸트를 뭐라 그랬어요? 광신자라고 부릅니다. 니체 진짜 미쳤어요. 그죠? 네. 자, 근데 하여튼 칸트처럼 그 유명한 사람인데 나름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조금 좋게 얘기하면 광신자 되는 거예요. 막스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광신자죠.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이 광신자였냐? 노예제 폐지 운동했던 사람들, 미국 사회에서 광신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을. 또 여성해방 운동을 했던 사람들, 거기에 참가한 여성들을 광신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파리 코민이라고 이제 아시죠? 사회주의 자치정부 수립하려고 했던 노동자들의 투쟁에 참가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사회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나라 사람들을 광신자라고 불렀죠. 최근에는 사회주의가 망하고 나니까 이제 누구를 광신자라고 부르느냐? 미국에 대항하는 이슬람권 사람들을 광신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광신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발생해서 쭉 사용되어 온 내역을 좀 살펴보면 저게 왜 만들어진 개념인지 대략 감이 잡히죠. 한마디로 민중항쟁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우리 종북 딱지랑 비슷한 거예요. 한국에서. 그리고 극단주의 이론이 왜 요즘 이렇게 유행하고 있느냐? 이것도 이슬람 테러리즘 박멸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슬람권을 지배하고 정복하려는 제국주의자적 야망, 제국주의 야망과 관련이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극단주의 개념을 남용할 수 없게끔 정확하게 규정하고 엄격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서구의 학자들이 써왔고 지금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극단주의 원인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제가 딱 몇 가지 이게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 텐데 극단주의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전에 대한 위협입니다. 안전에 대한 위협. 자, 사람이 백과세상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결정적 이유가 뭐겠어요? 두려울 때, 즉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극단주의를 본질적으로 안전에 대한 위협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이건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바인데 이 안전에 대한 위협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누가 나를 당장 쫓아와서 총으로 죽이거나 뭐 칼로 찌르려고 한다 할 때 느끼는 것은 육체적 위협이겠죠. 즉 육체적 생명의 위협. 이걸 이제 실제적인 위협이라고도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당한다. 또는 미국 비행기가 와서 폭격을 한다. 실제적 위협이죠. 근데 이것만 없으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나요? 그게 안 되죠. 사람은 사회적 존재니까. 사람은 폭격을 받지 않고 누가 칼로 날 찌르지 않는다 해서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뭐가 보장돼야 안전하다고 느낄 것이냐. 정신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만 비로소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존재죠. 그래서 이 극단주의 연구자들은 위협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그래요. 실제적인 위협과 정신적인 위협 혹은 상징적인 위협 이렇게 구분합니다. 두 가지가 다 없어야 돼요. 한국인들을 괴롭히는 거는 주로 후자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인 위협보다는 실제적인 위협도 당연히 있죠. 해고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한국인들을 괴롭히는 것은 사실 정신적인 위협이죠. 자존감 손상이라든가 고립, 고독, 삶의 의미 상실 이런 것들 같은 정신적인 안전의 위협 이런 것이 이제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안전에 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다수가 그런 안전에 대한 위협을 경험하고 있는 조건에서 만약에 뭐 진보적이고 건강한 민중을 대변하는 어떤 정치운동이 있다. 또 그런 어떤 이론이 사회에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면 안전을 위협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까? 사회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본 원인이 잘못된 사회, 병든 사회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겠죠. 따라서 안전에 대한 위협이 극단주의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근데 만약에 안전은 위협 당하는데 그런 게 없다. 즉 사회가 잘못이라고 생각할 만한 교육이나 뭐 이론을 접하지 못했다. 혹은 혹시 그런
느낌이 약간 있다 하더라도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전망이 없다. 진보정당도 없고 민중운동도 없고 그러면 사람들은 해결책을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극단주의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서구 사회에서 극우 정당들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이민자들이야. 우리가 쫓아줄게. 그럼 어때요? 극우 정당 지지하자. 왜? 그래야 더 안전해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혹은 교회가 어떤 광신적인 집단이 자꾸 교회라 그러면 기독교 쪽에서 싫어하려나요? 네, 절도 나쁜데. 자, 어쨌든 절도 나쁘다가 아니라 나쁜 절도 있는데. 자, 어쨌든 그러니까 약간 광신적인 종교인들이 우리 쪽에 들어와. 우리 쪽에 들어오면 얼마 있으면 지구가 멸망할 건데 우리는 살 수 있어. 그러면 그래 저희가 안전하겠네. 자, 다 안전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안전 문제를 건강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사회가 할 수 없다면 극단주의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권위주의적 성격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왜냐? 권위주의적 성격은 제가 여기서 다시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저 권위주의 성격자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지 않습니까?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힘을 중심으로. 즉 전형적인 흑백 논리를 신봉하는 사람들이죠. 따라서 만약에 안전을 위협당하는 사람이 권위주의적 성격자가 된다면 극단주의로 나아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죠. 확률적으로. 그 사회의 권위주의적 성격의 성향이 강해진다면 극단화 경향이 심해질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혐오와 분노 현상. 나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 존재, 집단에 대해서 저거다. 나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는. 그럼 그 대상은 어떻게 하겠어요? 혐오하고 분노하는 거죠. 그 대상을 향해서 분노를 퍼붓는 거죠. 일부 남성들의 여성 혐오는 그게 있어요. 여성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층에서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성들이 사회 진출 안 할 때는 내가 그래도 밥줄을 좀, 취직 자리도 있고 좀 그랬는데 여자들이 들어와서 내 자리를 뺏는다. 이러면 안전을 위협당한다고 느끼는 건데 그거를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원인을? 여자들한테 돌리는 거죠. 여자들 문제다. 여성들이 그 권리가 신장돼서 이렇다. 그러면 여혐 같은 거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극단주의를 부추기는 지배층의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극단주의를 부추겨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어요. 어떤 집단일까요? 일단 광신도 집단. 아까 얘기했던 에스더? 그런 애들은 이익이 되겠죠. 딴 거 다 떠나서 광신도들이 많아지고 극단주의적인 경향이 심해져야 신도를 구하기가 쉬워요.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다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면 신도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일수록. 따라서 극단주의 경향이 심해져야 사이비 종교 집단은 부흥할 수 있죠. 그죠? 한마디로 헌금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사회가 엉망진창이 될수록 사이비 종교 집단은 더 창궐하잖아요. 그렇듯이 얘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 같은 집단은 허위사실 가짜 정보를 목적의식적으로 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게 도움이 되니까 자기들한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층도 역시 극단주의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죠. 극단주의가 막 창궐하면 사람들이 불안해질 것이고 극단주의를 박멸한다는 이름 하에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을 다 때려잡을 수 있잖아요. 부시가 보여줬죠.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서. 테러와 상관없는 사람들 때려잡았죠. 그것처럼 극단주의는 지배층에게 상당하게 이익이 돼요. 그리고 극단주의 경향이 강해져서 사회가 막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 이건 지배층한테 정말 유리한 환경이 됩니다. 지배층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은 사회가 분할돼서, 즉 갈갈이 찢어져서 서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지배층은 어떻게 보면 차별과 분할 통치 전략 저런 정책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라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지배층이 한국 사회에서 격차를 해소하거나 차별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을 안 할 거라는 것입니다. 왜? 하면 손해니까. 안에서 사람들이 사이가 나쁠 때 자기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기가, 민중을 지배하기가 쉽기 때문에 안 할 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런 극단주의를 부추기는 세력 혹은 지배층도 현재 한국 사회에 나아가 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뭐 쭉 얘기를 해왔는데 결론은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면 극단주의 예방하려면 당연히 안전한 사회가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회. 그러려면 두 가지 위협이 다 없어야 되겠죠. 실제적인 위협도 없어야 되고 정신적인 위협도 사라져야 됩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이 정신적인 위협의 핵심이 뭐냐면 한국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사회로부터 배제당할 수 있다는 위협. 즉 사회가 나를 추방할 수 있다, 배제할 수 있다 이런 걸 무서워하잖아요. 한마디로 남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다, 존중받을 수 없다 이걸 제일 무서워하는데 그게 해결돼야 됩니다. 따라서 실제적 정신적 위협으로부터 해방을 위해서는 뭐 우리가 많이 여태까지 얘기해왔던 사회 안전망 확충, 그 다음에 기본소득제 같은 걸 도입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관계 회복을 위한 격차 해소, 적극적인 격차 해소 노력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층 민주주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제가 이건 계속 강조해오고 있는 건데 한국 사회에서는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죠. 좀 힘들긴 해도. 근데 회사 CEO가 마음에 안 들면 못 바꾸죠. 마음에 안 들어도.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국 사람들은 기층에 있어서 자기가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공간, 조직이나 단위에서는 무권리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권리도 없어요. 한마디로 기층민주주의가 실현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층민주주의를 계속 강조하는 건데 이게 보장이 돼야 사람들이 안전에 대해서 느낄 수 있게,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겠죠. 내가 회사에 나가서 직장상사한테 맨날 학대당하고 깨지는데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까? 직장생활하면서 맨날 해고당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면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 기층에서 민중이 그 기층 단위를 주인이 돼서 직접 운영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층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건데, 요거는 오늘 주제와 뭐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이미 예전에 얘기했었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 공동체가 반드시 재건돼야 됩니다. 저 얘기를 왜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소규모 공동체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어때요? 극단주의가 사라지겠습니까? 오히려 극단주의가 심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극우 공동체, 일배 공동체, 광신 공동체 이런 게 막 늘어나요. 그러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극단주의가 더 심해지겠죠. 이것은 각 부분에서 공동체가 복원되고 그 공동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안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잘해준다고 쳐요. 설령. 즉 일배 회원들끼리는 서로 정말 사랑하고 잘해준다고 쳐요. 근데 이 일배 회원들은 밖의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마구 불을 지르는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극단주의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심해질 수 있죠. 외국의 한 학자는 그런 표현도 썼어요.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잘해주면서 마을 사람들이 이주민 집에 벽돌을 던져서 깨는 공동체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런 공동체가 서로 많이 만들어져서 서로 내 집단으로 철저히 단결하면, 단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회는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국가 차원의 공동체가 반드시 복원돼야 됩니다. 물론 저걸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책에다 썼으니까 나중에 보시고,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맥락은 소규모 공동체를 계속 복원하고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국가 공동체 복원, 재건의 과제를 전면에 내걸고 이것과 같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극단주의가 완화될 수 없다. 한국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자, 제가 그 원고를 쓴 내용 중에서 오늘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고 또 뭐 너무 길게 했다고 지금 화가 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나중에 책이 나오면 책을 직접 보시면 부족한 부분 채워질 것이고, 너무 길게 했다고 이제 화가 나신 분들은 뒤풀이 때 그 음식이나 술을 드시면서 기분을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거의 다 뭐 말씀해 주셔서 맞아요. 정말 뭐 궁금한 것들만 좀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언니가 그 뭐지? 1인 1지문 하라 그래가지고 다 질문이 보내셨죠? 많이 왔어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렇게 광신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강연이 너무 전 재밌어가지고 네. 명언 밑에는 미쳤어요. 진짜 명언 중에 명언 아니었습니까? 제가 네. 그런 얘기를 해서 애들한테 계속 욕먹고 있어요. 우리 일체. 큰아들 표현에 하면 의식의 흐름인가 언어의 흐름을 따라가던 이상한 농담?
이라고 하는데 네, 어쩔 수 없어요. 거친 표현들이 선생님은 정말 문제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몇 개만 해볼까요? 네, 중요한 거 알겠습니다. 같은 것만 해주세요. 중요한 게 뭔지 좀 같이 골라볼래요? 네. 어떤 분은 3개를 보내주셔가지고. 아, 어려운데요. 자, 그러면 뒤풀이 시간에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제. 그러면은 일단 그러면 몇 가지만 좀 해볼게요. 사람은 능동적 존재임이 너무도 분명해 보이는데요. 사람이 수동적 존재임을 전제로 한 부실한 이론이 왜 이렇게 발전하고 주류 학문이 된 건가요? 너무 궁금한 얘기네요. 네. 얘는 왜 미친 거냐고 물어보는 예. 것 같은데. 그러니까 행동주의 패러다임 자체가 지배층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미국 심리학 자체가 탄생부터 어용 학문이었다는 거죠. 좀 제가 책에다가 정말로 그렇게 썼어요. 어용 학문이다 이건. 근데 옛날에 탄생이 어용이었어도 지금 어용이 아니면 봐줄 수 있는데 어용 짓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줄기차게 전통을 이어오면서. 하여튼 이 등장 배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제 스키너가 보상과 처벌을 통해서 뭘 하려고 막 그랬었잖아요. 조종하려고. 네.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는지 알았어요. 2차 때. 그 미사일 유도하는 비둘기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미사일 유도하는 비둘기요? 예, 요즘에는 미사일을 적외선을 먼저 쏴서 네. 유도해서 발사하거나 GPS 쓰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비둘기를 훈련시켜서 적진을 향해 목표물을 향해 네. 나가게 만들고 그 미사일이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비둘기를. 그런 걸 만들려고 돈을 받아서 정부한테 협력하고 그랬던 놈이거든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 못했죠. 실험이? 비둘기가 엿먹으라 그랬죠. 아무리 비둘기가 수동적 존재라도 충격적인데. 스키너의 그런 제국주의적 야망에는 안 따랐다. 역시 미쳤네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례들을 보면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책에서도 계속 얘들이 뭘 얘기하냐면 미국 학자들이 아부 그라이브 사건, 이라크에 있었던 미군 병사가 잔혹하게 포로들을 학대하고 고문했던 사건 있죠. 그거를 변명하는 쪽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합니다. 애들이. 아, 진짜요? 예,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 거기 가 있어봐, 너 똑같아.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인간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대 따위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얘들이 말하고자 하는 사실 기본적인 목표는 뭐냐? 우리는 다 악마다. 우리는 잠재적으로 다 악마다. 그러니까 뭐 기대도 없이 그냥 막 살아라. 뭐 이런 건데요. 아부그라이브에 있는 미군을 욕할 수 없다. 제가 책에서 이건 아주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이 서구 심리학의 민중 혐오, 인간 혐오 전통이 제가 쭉 다뤘는데 심리학 자체가 지배층의 이 뭐랄까요 복무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용적 성격이 강해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심리학자들 자체가 다들 부유층 아니겠습니까? 네, 중산층 이상. 이런 사람들은 또 당파성이라는 게 또 지배층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또 그걸 복무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목적의식적으로 그걸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미국 심리학 자체는 기본적으로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 느낌에도 이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 심리학을 했다면 남의 심리가 궁금하지 자기 심리는 안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제 주류층 세력들은 자기네들 심리에 대해서는 뭐 연구하지 않았을 것 같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계속 찾아서 제가 그 되게 무섭다고 생각한 게 이런 동질적인 집단을 깨는 게 목적인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니네끼리 모여 있으면은 다 극단화되니까 모이지 말고 다 각자 살아 이 얘기가 지금 준 것 같은데 너무 다분히 의도적인 학문 아닌가요? 그거는? 놀랍게도 책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아, 그 얘기를 해요? 네. 정말 선스타일이. 그러니까, 숨김이 없는 사람들이네. 네. 숨김이 없어요. 근데 물론 이제 약간 이슬람 테러리즘을 언급하면서 그걸 슬쩍 그 얘기를 하긴 하지만 뭐라고 선스타인이 그런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정책 위반자들 전국 당국의 위반자들은 동질한 집단이 모일 수 있는 소고를 박살내는 걸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만약에 선스타인 같은 이론이 득세해서 그걸 정부가 받아들이면 다 깨져요. 동호회 같은 거, 그쵸, 친목 그러네요. 모임 이런 거 다 금지법, 비슷한 인간 모임 금지법. 비슷한 인간 모임. 그렇게 되는 거죠. 완전 미친 거예요. 거의 그 얘들은 그렇게 이해하면서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방지하려면 이제 결국 그겁니다.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들여라. 미국식 민주주의를 극구 찬양하죠. 그러니까 막 자유주의, 개인주의 이런 거 찬양하게 되는군요. 근데 정말 궁금한 거는 왜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왜 자기네들은 1%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이 정보를 다 똑같이 막 받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왕이나 귀족들이 나와 저들이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을까요?
진짜 광신도네요, 얘네. 네, 얘네들이야말로 극단주의자예요, 사실은. 그럼요. 그 지배층들이야말로. 그래서 얘들한테 세계는 개돼지죠, 민중은. 자기들은 고상한 존재고. 이게 수천 년을 걸쳐서 지배층 속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사고방식이에요, 뿌리 깊은. 우리는 특수한 사람이고 너희는 다르다. 어저께 제가 애들이랑 블리치란 만화를 보니까 그 바큐양가? 걔가 딱 그거더라고. 바큐아? 바큐야인지 이름이 발음이 진짜 어렵던데 그래서 애들도 다 바꾸야 그러는데 바큐야. 걔가 뭐냐면 바큐? 이제 우리 귀족 지방과 너희는 틀려 뭐 이런 식의 오만함을 갖고 있던데 죄송합니다 딴 얘기를 해서 근데 하여튼 그런 식의 이게 이제 미국의 엘리트층이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나 누구지 그 민중은 개돼지다 그래서 쫓겨났던 그런 사람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는 민중은 개돼지고 우리는 개돼지 조련사. 진짜 신기하네요. 너무 열받는다. 신기하네요. 저는 그 어떻게 그런 사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광신 집단이라 그런 거죠 뭐. 네, 많이 보내주셨는데 뒤풀이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한 사람이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그룹에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는 경우 그 집단의 성격과 편향된 정보에 의한 감정 반응이 강화되고 그 그룹의 배타성에 의해 극단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룹의 편향된 정보와 소속된 그룹의 영향으로 한번 왜곡된 신념을 갖게 되면 사고의 일관성으로 반대되는 사고에 배타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누가 이렇게 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짧은 편인 것 같은데. 근데 자,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거기에 대해서 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예전에 네. 누가 그랬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르크스주의라고 해보죠. 네. 대충 그쪽 계열일 테니까 그 사람들이 뭐랬냐면 노동계급은 또는 진보 세력은 네. 진리를 왜곡하지 않으려고 한다.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한다. 왜 그럴까요? 그것만이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노동자들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부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죠. 거기에다가 허위의식까지 갖고 있다면 해방운동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안 되죠. 그래서 원래 피압박 그리고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싸우는 세력들은 있는 그대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세계를 이해하려고 불리한 것까지도 그대로 이해해야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은 왜곡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네. 근데 자본가 계급은 반대죠. 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뭐 그런 거 있죠. 자본주의는 멸망한다 이런 걸 받아들이게 되면 빨리 그만둬야 되잖아요. 자본가에서. 그러니까 이제 싫은 거죠. 그러니까 왜곡해야 돼요. 있는 현실을. 그래서 사람이 다 똑같이 현실을 왜곡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뭐 케네디와 그 쫄개들이 피그스만 공격 이런 거를 하는 이유는 얘들은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현실을 왜곡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거기에 반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진리밖에 없어요. 옛날에 왜 예수가 진리를 그렇게 설파했겠어요? 그거 말고 무기가 없잖아요. 예수가 뭐 물론 바다를 가르고 이런 것도 되긴 했는데 그걸로 사람은 안 죽이게 되면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여튼 그런 힘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유일한 무기는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원래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은 진리를 필요로 합니다. 왜곡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아닌 자들은 왜곡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죠. 그렇다면 집단도 그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쪽에 속해 있는 집단이냐,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 건강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정보가 편향적인 정보가 제공되거나 이랬을 때 반응하는 방식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저도 뭐 그런 생각했는데 같은 정보를 들어도 계속 그 정보를 반복적으로 그런 비슷한 성향을 듣더라도 어떤 사람이 얘기했냐에 따라서 좀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지 않나요? 제가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얘기하면은 왠지 듣기 싫고 다 거짓말 같고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사람이. 네. 그냥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제가 또 추석에 갔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평양에서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니랑 같이 있었는데 아빠는 이제 요새 좀 잘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근데 그거는 좋은 정보들을 많이 접해서 들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저를 좋아하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좀 귀담아 들으시는 거고 옆에 있는 저희 언니는 완전 무시해요. 무슨 얘기를 하든. 그러니까 일단 네가 하는 얘기는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지. 이게 깔려 있으니까 뭐 옳은 정보를 주든 말든 뭐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좀 그래서 그 얘가 생각이 났어요. 정보로만 사람이 그걸 영향받거나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공기와 감정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게 동감됐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좋은 선생님 강연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멘트 아니었어요? 아, 네, 정리였어요? 얼마 안 아니. 갑자기 추석 생각이 나서 그래요? 열받아서. 하나 더 할까요? 아, 하나 더 할까요? 네. 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사이비 네. 종교에 어렸을 때부터 노출되었다면 해당 사람 심리에 절대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어렸을 때라고 하면 6살에서 17살. 사이비에 뿐만 아니라 네. 종교 자체에 일찍 노출되면 안 좋다라는 아. 것이 서구사의 지식인들도 동의하는 대목이에요. 안 좋다. 왜 안 좋냐면 종교는 원래 의심을 배제하는 네,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믿을 때 뭐 의심을 해라, 비판적 사고를 해라 이렇게 권유하지 않거든요. 그냥 믿으라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6살 때 그걸 접하는 게 당연히 불리하겠죠. 어른들한테 그게 들어오면 그래도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의심해보고 비판해보고 하면서 받아들일 텐데 애들은 그냥 무조건 받아들일 수가 있고 특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걸 안 받아들이면 지옥 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애들은 무섭잖아요. 네. 그거 정신병의 원인이 돼요. 네, 맞아요. 안 좋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갔다가 왜 그만뒀냐면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 얘기를 계속 하길래 아니 왜 우리나라 얘기는 안 해주고 왜 이스라엘 얘기만 하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화가 나가지고 뭐 나보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사탄이 뭐 이래요. 그래서 사탕 준다는 얘기인 줄 알고 뭐 그랬는데 사탕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안 나갔는데 그다음에 편지가 왔어요 목사한테. 길 잃은 어린 양. 이제 난 동물 취급하는 거야 또. 그래서 제가 이럴 수가. 그게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가요. 제가 뭐 실수하셨네. 기독교에 동물 그렇게 적대적이진 않으나 양 취급을 하다니. 저를 동물 취급한 그 사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릴 때 그런 거 들어온 거 안 좋습니다 제가 볼 때. 알겠습니다. 안 좋답니다, 선생님. 네. 답변 도움되시길 바랬고요. 네, 그러면 더 구체적인 또 질문들은 이따가 뒷풀이 네, 달릴 뒷풀이 때 때. 선생님 주변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고생해주신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같은 세상 오렌지